새벽 5시 반 알람은 울리지 않았지만 눈이 떠졌다 몸이 먼저. 아는 시간이었다. 이불을 밀어내고 일어나려는 순간 오른쪽 무릎이 찌르듯 아팠다. 숨이 잠깐 막혔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쭉 소리가 난 쪽에 힘을 싣지 않으려고. 반대쪽 다리에 체중을 옮겼다. 벽을 짚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부엌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다. 싱크대 위에 놓인 컵 몇 개가 빛을 받았다. 어젯밤에 치우지 못한 컵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국부터 끓여야 했다. 아침에는 국물이 있어야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 멸치를 꺼내 씻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도마 위에 양파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다. 손목이 잠깐 저렸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왔던 때가 생각이 났다. 일찍 가서 접수를 했지만 한참을 기다려서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내 순서의 번호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시계를 계속 봤다. 은지 하원 시간은 3시 반.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결국 10분 늦었다. 어머님, 아이 하원 시간은 꼭 맞춰주셔야죠. 며느리는 웃지 않았다. 병원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그럼 병원을 안 가시든가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칼로 두부를 썰다 말고 잠깐 손을 멈췄다. 괜히 도마를 다시 정리했다. 멸치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된장을 풀고 시금치를 넣었다. 밥솥 타이머를 확인했다. 6시 반. 준서는 7시에 일어난다. 은지는 그보다 조금 늦다. 상을 차리면서 그릇을 4개 꺼냈다. 내 그릇은 꺼내지 않았다. 식탁 의자는 4개다. 나는 아이들이 모두 가고 나면 먹는다.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배고파요. 씻고 와. 며느리는 화장을 마친 얼굴로 부엌을 한번 훑었다. 국 냄비를 보고 숟가락을 들어 맛을 보더니 조용히 내려놓았다. 어머님, 시금치 넣으셨어요? 애들 시금치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애들 국이랑 어른 먹는 국이랑 따로 끓이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하나만 끓이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지도 모른 채 기어이 나는 그 소리를 했다. 아들은 대화에 신경도 쓰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넥타이를 매며 시계를 봤다. 나 늦었어. 식탁에 앉지도 않고 나갔다. 잘 다녀와. 내 말은 현관문 소리에 묻혔다. 차례대로 손주들과 며느리까지 나갔다. 집이 비자, 부엌이 조용해졌다. 설거지를 하는데 무릎이 점점 쑤셨다.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졌다. 잠깐 허리를 펴려다가 무릎을 눌러보았다. 부어 있었다. 열도 느껴졌다. 이러다 정말 못 걷겠다. 방에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웠다.
벽에 붙어 있는 시계를 봤다. 시간은 아직 9시도 안 됐다. 지금 나가면 병원에 다녀올 수 있다. 은지 하원 시간은 3시 반. 병원에서 1시간 반쯤은 있을 수 있다. 옷을 갈아입었다. 지갑을 챙겼다. 현금은 10,000원 한 장. 생활비 카드는 있었다. 장볼 때만 쓰라던 말이 떠올랐다. 어쩔 수 없다.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 정형외과는 역시 사람이 많았다. 번호표를 뽑고 앉았다. 내 앞에 12명. 시계를 봤다. 또 봤다. 어디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오른쪽이 많이 아프고 부었어요. 의사는 무릎을 눌러보았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2달쯤. 왜 이제 오셨어요? 바빠서요. 의사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무릎을 내려다봤다.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최대한 무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침대에 누워 기계를 붙이자 따뜻한 열이 무릎을 감쌌다. 시계를 봤다. 2시 10분. 괜찮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봉투를 손에 쥐고 나왔는데 다리가 풀렸다. 주사를 맞아서인지 긴장이 풀려서인지 알 수 없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2시 40분. 다음 버스는 10분 뒤. 집까지 30분. 도착하면 바로 학원으로 걸어가야 한다. 지금 이 다리로 걸어가기엔 무리일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늦을 것이다. 택시를 타고 바로 학원으로 가야겠다. 무거운 다리를 끌고 택시를 잡기 위해 택시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무릎 안쪽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그래도 멈추지는 않았다. 멈추면 더 못 움직일 것 같아서 정류장 근처에 사람이 하나 보였다.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흘끗 쳐다봤다. 나와 상관없는 풍경처럼. 그런데 그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1,000원만 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습관처럼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소리 같았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다시 보았다. 얼굴이 버짐이 잔뜩 피어 있었고 옷은 오래 입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참기 힘든 냄새가 훅 코끝으로 스쳤다. 밥은 먹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틀째 급식소를 못 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계속 밀려나고. 나는 입을 앙 다물고 지갑을 열었다. 10,000원 한 장. 내가 가진 전부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고 쥐어줬다. 그의 손끝과 손톱이 까맸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남자가 말했다. 아니, 저 1,000원만 주시면 되는데. 손이 차가웠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밥 꼭 드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돌아섰다. 더 서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돌아보니 남자가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이거 로또인데요. 쓰레기통을 뒤지다 주었어요. 저는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모르겠고.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다. 깨끗하지도 반듯하지도 않았다. 날짜 지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종이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깊게 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마침 마을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며 삐익 소리가 났다. 나는 더 생각하지 않았다. 구겨진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버스에 올랐다. 마을버스를 탔다. 은지 하원에 늦었다.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은지는 밖에 서 있었다. 며느리가 옆에 있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하원 시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목까지 말이 차올랐다.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주사를 맞고 나니까 숨이 풀려서 잠깐 앉아있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속으로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문 밖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자꾸 까먹으시지 않아? 치매 오는 거 아니야? 국 따로 끓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또 까먹고. 오늘은 은지 하원 시간도 못 맞췄어. 몰라, 뭐 때문인지, 진짜 까먹는 건지, 하기 싫어하는 건지. 당신이 얘기해봐. 나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다. 귀를 막아도 소리는 들어왔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웅크러들었다. 며칠 동안 집은 눈에 띄게 더 조용해졌다. 말이 줄었다기보다는 공기가 달라졌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크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 옆을 지나갈 때마다 짧은 한숨을 쉬었다. 말을 걸었다가도 끝은 늘 흐려졌다. 어머님, 이거 어디 두셨어요? 대답도 하기 전에 아, 거기 있었네요. 그런 식이었다. 아마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치매라도 온 건 아닐까 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은 먼저 갔고 남편과 내가 모았던 돈은 남편이 투병 생활하면서 병원비로 모두 쓰였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들이 사업으로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한 것도, 재산 한 푼 없이 이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모두 내 잘못인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오른쪽 무릎이 불에 데인 것처럼 아팠다. 며칠째 절뚝거린 탓인지 허리까지 함께 말썽이었다.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누웠다. 도저히 주방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다. 식탁 의자를 끄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갔다. 오늘은 아침 준비를 못하겠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았다.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물끄러미 보았다. 아들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아프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속이 꽉 막혔다. 아무 말도 없이 코트를 주섬주섬 챙겨서 집을 나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출근 시간인지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가방을 맨 사람들, 각자 갈 곳이 분명한 얼굴들이었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멍하니 이 넓은 도시에서 멈춰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인 것 같았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구겨진 종이. 얼마 전 그 노숙자가 건네준 로또 용지였다. 잠깐 들여다봤다. 날짜도 숫자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진짜 치매라도 온 거겠지. 괜히 웃음이 나왔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고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길을 건넜다. 막 영업을 시작한 듯한 은행 건물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제가 뭐 좀 물어보려고요. 은행 안은 아직 조용했다. 창구 몇 개만 불이 켜져 있었고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잠깐 입구에 서 있었다.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는 얼굴로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몇 번이나 접혔다. 펴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거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종이를 받아들고 잠깐 바라보았다. 표정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잠시만요. 직원이 기계 쪽으로 갔다. 나는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의자가 있었지만 앉지 않았다. 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서 기계에 종이를 넣는 소리가 들렸다. 짧은 전자음이 났다. 직원의 손이 멈췄다. 어르신! 직원이 다시 나를 불렀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다. 이건 여기서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저희 지점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요. 그럼 꽝인 건가요? 나는 그렇게 물었다. 차라리 그게 편할 것 같았다. 직원은 대답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을 불렀다. 두 사람이 종이를 함께 보았다. 잠깐 눈을 마주쳤다. 어르신, 잠시만 안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안쪽 방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다. 나는 조심히 앉았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어르신, 이 복권 어르신 거 맞으세요? 네, 제가 받은 거예요. 구매는 직접 안 하셨고요? 아니요. 누가 줬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어르신,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말이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잠깐 귀가 멍해졌다. 네? 로또 1등 당첨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멍한 얼굴로 대답을 못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가만히 있는 내게 직원을 말을 쏟아냈다. 세금 공제하고 수령 금액은 약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숫자가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흩어졌다. 어르신, 오늘이 수령기한 마지막 날이에요. 하루만 더 지났어도 무효 처리될 뻔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계좌는 있으세요? 번호를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서류에 이름을 쓰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내 손으로 눌렀는데 내가 한 일 같지가 않았다. 카드를 하나 받았다. 내 이름이 적힌 카드였다. 은행을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이는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낮에는 평범한 하루들을 보내고 밤이면 방에 누워 은행 직원이 만들어준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들 내외를 거실에 불러앉히고 말했다. 나 로또 당첨됐다. 아들은 입을 벌리고 쳐다봤고 며느리는 외쳤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얼마예요? 1등이에요? 아니죠. 40억. 나는 속으로 그 숫자를 되뇌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얼마인지는 너희가 알고 없고 너희 전셋집 그냥 매매로 바꿔줄게. 나는 미리 정해둔 말을 꺼냈다. 오랜 고민이었다. 이건 시어머니로서 내가 할 마지막 돌이다. 말을 마치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나는 나갈 거야. 따로 살 거야.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난 이제 너희랑 안 살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가시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의 말을 끊었다.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이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너희 잘못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난 이제 짐이 되기 싫어. 눈치 보기도 싫고 내가 숨 쉬는 게 미안한. 그런 집에서는 더 못 살겠어.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나는 나대로 살고. 그게 서로한테 나아. 아들이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난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집은 너희 거야. 내가 주는 거니까 미안해 할 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내 돈으로 내 집 구해서 살 거야. 내 할 말은 이제 끝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희가 그렇게 못했나요? 너희가 잘하고 못하고 한 게 아니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냥 이젠 각자 살자. 그게 다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또 욱신거렸지만 이번엔 괜찮았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세집을 매매로 전환해주는 절차를 마치고 나는 내 집을 구했다. 고급 타운하우스였다. 정원이 있고 계단이 몇 개 없는 전원주택이었다. 나이 든 사람이 살기에 딱 맞는 구조였다. 이사를 끝내고 짐을 풀었다. 오랜만에 내 물건만 있는 공간이었다. 넓지도 좁지도 않았다. 딱 나 하나 살기에 알맞았다. 더 이상 살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일주일에 2번 일한 사람이 와서 집안일을 봐줬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간단한 밑반찬도 만들어줬다. 가끔 주변 이웃들과 차를 마셨다. 같은 타운하우스 단지에 사는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이었다. 남편 잃고 혼자 사는 사람,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부부만 사는 사람.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건 똑같았다. 오후에는 산책을 했다. 천천히, 무릎에 물이 가지 않을 정도로만. 정원에 앉아 있기도 하고 단지 안 작은 호수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다. 그게 다였다. 평화로웠다. 눈치 볼 일도 없었고 미안할 일도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책을 읽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생각이 났다. 그 사람, 로또를 준 그 노숙자.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다.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자주 떠올랐다. 밥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다. 구겨진 옷, 더러운 손. 그래도 웃으며 복권을 건네던 그 모습. 나는 가끔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예전에 그 사람을 만났던 그곳이었다.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다. 혹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그 사람은 없었다. 다음 날도 갔다. 또 없었다. 일주일을 갔다. 한 달을 갔다.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다. 비가 오는 날에도 갔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로 간 걸까?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이미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나는 그 근처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골목을 돌아보고 공원을 걸어보고 다른 정류장도 가봤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2달, 3달. 그 사람을 찾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정류장 근처를 다시 지나가다가 한 건물을 보게 됐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1층에는 약국과 비어있는 점포들이 있었고 위층은 사무실과 병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건물 앞에 매매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봤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거기 건물 있잖아요. 얼마예요? 한 달 후 그 건물은 내 것이 됐다. 건물은 한 달에 월세가 2천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다. 그건 상관없었다. 나의 목적은 비어있는 1층이었다. 나는 비어있던 1층 점포 2개를 터서 인테리어를 했다. 부동산에 말했고 사람을 불렀다. 식당처럼 보이게만 만들었다. 공사가 끝나갈 즈음부터는 도매시장에 직접 나갔다. 큰 냄비, 국자, 식판, 수저.
있어야 할 것만 골랐다. 그렇게 나는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간판은 단순했다. 무료 급식소. 누구나 오세요. 혼자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음식 솜씨가 좋은 할머니들을 찾았다. 젊을 때 식당을 했던 사람, 아이를 키우며 평생 집밥을 하던 사람, 동네 복지관에 공고를 냈고 이웃들에게도 물었다. 매일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몇 번만 오셔도 됩니다. 힘들면 쉬셔도 되고요. 월급은 젊은 사람들 받는 만큼 드릴게요. 처음엔 다들 놀란 얼굴이었다. 정말 우리가 해도 돼요? 이 나이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 둘 사람이 모였다. 70대 할머니 셋, 60대 후반 둘. 집에만 있기엔 손이 남아돌던 사람들이었다. 주방은 늘 소리가 났다. 국이 끓는 소리, 도마 두드리는 소리. 오늘 김치 익었어? 이거 간 좀 봐줘. 아이고, 내 허리야. 웃음도 섞였다. 누군가는 며느리 얘기를 했고, 누군가는 손주 얘기를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나는 주로 밖에 있었다. 테이블을 닦고 사람들이 앉을 자리를 정리했다. 오는 앞을 쓸었다. 바쁘지 않을 땐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봤다. 혹시 그 사람이 올까 싶어서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내가 주방에 들어가는 날이 있었다. 그날은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했다. 처음엔 사람이 적었다. 음식이 남는 날도 많았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냄비가 먼저 비는 날이 생겼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왜 무료인지, 왜 여기인지, 누가 돈을 대는지. 그냥 먹었다. 고맙다는 말도 많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나가거나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갔다. 그게 좋았다. 감사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빚지지 않아도 되는 도움. 그게 내가 원하던 거였다. 어느 날 문을 닫고 나오다 정류장을 봤다. 벤치는 그대로였다.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 저녁 햇살이 그 위에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 사람이 이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 처음엔 그 사람을 다시 보려고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 식당은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곳이었다. 그 10,000원을, 그 복권을, 그날의 우연을. 누군가에겐 하루를 넘길 힘이었고, 나에겐 인생을 다시 고르는 계기였다. 그 사람은 돈을 준 게 아니었다. 선택을 줬다. 머물지, 떠날지. 나는 떠나는 쪽을 골랐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아이들은 한 달에 2번쯤 온다. 아들은 말수가 늘었고 며느리는 나를 조금 조심스럽게 대한다. 우리는 서로를 설득하지 않는다. 묻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게 지금의 거리다. 무릎은 많이 좋아졌다. 병원도 미루지 않는다. 아프면 간다. 눈치 보지 않는다. 내 몸은 내가 챙긴다. 밤이 되면 마당에 앉는다. 담요를 덮고 별을 본다. 도심에선 보지 못하던 별이다.
나는 생각한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하루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이른이 넘어서야 나는 내 속도로 걷는다. 오늘도 밥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그걸로 충분하다. 만약 그날 그 사람이 복권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10,000원으로 시작된 일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고른 방향이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나를 놓아주는 이야기로 조용히 끝난다. 바람이 분다. 나는 담요를 여민다. 그리고 별을 본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처럼.